했던 거 청산당한 것 같다. 청산당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누가 미냐. 자기가 팔아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급하게 사야 될 사람, 급하게 팔아야 될 사람이 꼬여서 결국 수급이 꼬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알고리즘도 충분히 당연히 저렇게 움직이면 알고리즘 트레이드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반대매매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알고리즘 매매가 뭐가 있길래 도대체 이런 식의 움직임이 발생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뉴스를 몇 개 찾아서 볼게요. 알고리즘 매매 HFT 주가 폭락의 범위는 아니지만 주가 폭락의 범위는 아니지만 급등락을 많이 만든다. 이게 이제 조선경제 8월 9일자 뉴스예요. 증시 급락 원인으로 알고리즘 매매가 거론되고 있고 기계적 매도가 나오고 있고 시장에 대거로 쏟아진 탓이다. 그리고 고빈도 매매 거래 HFT는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매매가 늘면 늘수록 V자 패턴이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이런 것도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온 고빈도 매매 HFT 약자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주 거래한다. 프리퀀시가 회수잖아요. 회수가 자주 거래하는 것들. 근데 이게 정말로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은 하고 있어요. 뉴스에서도. 근데 이게 맞을까? 이게 키우고 있는 걸까? 줄이고 있는 걸까? 라는 물음표를 일단 던져볼게요. 레버리지성 투자 자금이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손절 신호가 나오면서 풀리자 시장에 충격을 주고 다른 기관 자금들이 연쇄적으로 쏟아진 것이 지난 5일의 급락의 원인이다. 딱 제가 생각했던 게 딱 요거예요. 근데 이걸 딱 여기서 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HFT가 기본적으로 영향을 크게 준 것 같진 않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코멘트가 딱. 그래서 HFT는 단기적인 가격 불균형을 찾아서 매매한 뒤에 수익을 먹는 알고리즘 전략이기에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HFT 전략이 시장을 막 움직이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을 수 있어요. 큰 헤지펀드들이.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해보거나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이렇게 가격을 조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시장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경쟁으로서 싸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뉴스들이 알고리즘이 대폭락 사태의 범인일까? 이건 SBS에서 쓴 거예요. 나왔던 뉴스예요. 폭락 원인은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이거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됐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데 매도하는 게 많이 났으니까 빠진 거잖아요. 그냥 폭락을 했으면. 근데 그게 알고리즘 연동이더라. 그러면 알고리즘 매매가 뭐야? 자동으로 사고 파는 거다. 프로그램 매매가 대량 발생해서 변동성을 촉발하고 스노우볼 효과를 일으킨다.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매매를 제일 많이 들어본 건 뭐냐면 현물 선물 차익 거래예요. 차익 거래할 때 주식을 이제 바스켓 거래라고 하면서 그거가 알고리즘 매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장 제일 초기에 나오는 차익 거래 알고리즘인 거죠. 알고리즘 자체가. 그래서 어떤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가 다른 거지,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거래 전략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거래 전략을 로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자동으로 실행하는 건 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세상에서, 현재의 세상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 아닌 게 얼마나 많을까 라는 부분이 물음표가 던져질 정도죠. 지금 실제로 프로그램 매매로 이루어지는 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80에서 90%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기계가 매매를 하고 있다. 근데 기계가 저런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브로커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반응들은 결국은 미국 지표, 펀더멘털리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미국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실업률이 악화된 거죠. 거기다가 그 CPI 이제 나오고 실업률 악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 나왔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러면서 예나가 강세로 돌면서 결국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들이 일제히 매도를 보냈다. 그러면 알고리즘이 무슨 알고리즘이길래 갑자기 다 같이 매도를 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어떤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게 빠진다, 어떤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오른다, 이런 얘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누가 할까? 누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할까?
생각해 보시면 투자자가 있겠죠, 당연히. 투자자면 뭐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장 조성자, 마켓 메이커가 있을 수 있고요. LP. 그 다음에 차익 거래자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그러면서 통계적 차익 거래자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해저는 뭐냐면 그냥 내가 가진 포지션 리스크를 좀 줄이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방향성 베팅이 아니죠. 이 사람은 방향성 베팅이죠. 이 사람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방향성 베팅인데 그거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조금 더 구분을 다르게 하면 투자자랑 트레이더는 다 같이 스페큘레이터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냥 방향성으로 돈 벌고자 한다는 거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장 조성사. 이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그러니까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절대 수익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마켓 메이커, 호가 제시하면서 이 호가 스프레드만 먹는 사람들, LP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차익 거래자들, 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가지고 수익을 만드는 사람들, 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해저는 결국은 이 투자자들 중에서 일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거래하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은 ELS 해지잉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FICC 스트럭처 프로덕트 해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ALM 북이라고 그래서 은행에서 채권을 왕창 가지고 있는 북들이 있어요. 포지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채권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격 변동 위험만 해지를 하느라고 선물들을 이용하기도 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근데 그 해지하는 로직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돌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저 중에도 알고리즘으로 해칭을 하는 데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세 종류로 나눠봤어요. 그러면은 아까 앞에 있는 이 투자자, 트레이더 이 사람들도 종류가 또 나뉘어요. 주식 매니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주식 매니저는 V합이나 T합이나 이런 거 주문을 해요. 근데 V합이 뭐냐면 볼륨 웨이티드 에버리지 프라이스예요. 하루 종일 볼륨하고 거래량하고 딱 맞춰서 나에게 거래를 해줘 이러고 주문을 내거든요. 아니면 시간 맞춰가지고 시간의 웨이트대로 해가지고 맞춰줘 거래를 해줘. 이걸 내는 이유는 뭐예요? 시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판다 산다 알려줘서 기본적으로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영향력을 끼치고 싶지도 않아요. 주식 매니저 입장에서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싶고 살 때는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의 임팩트를 최소화해서 하고 싶잖아요. 크게 움직이게 해서 하고 싶지 않잖아요. 뺑 끝날 때만 이제 예를 들면 종가 근처에서 매수하거나 종가 근처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산 거 가격보다 좀 좋게 또는 종가가 생기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거조차도 쉽지 않다고 다들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V합으로 주문을 많이 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V합 주문이 뭘로 이루어지나 하면 사람이 옛날에 손으로 냈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그냥 그것도 다 뭘로 한다? 알고리즘으로 해요. 이 알고리즘 트레이드로 결국은 다 그냥 알고에다 걸어요. 아침에. 그러면은 기계가 샀다 사는 시간대에 맞춰서 볼륨 거래되는 거에 따라서 주문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사는 주문 파는 주문 양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브로커들은 아예 V합으로 사자 팔자 주문이 나왔으면 시장에다 주문을 안 내고 맨 끝나고 나서 V합으로 그냥 블락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면 실제로 임팩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볼륨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할 수 있다. 고객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헤지펀드들이 문제죠. 헤지펀드, 롱숏 주식 퀀트 펀드가 있고 리스크 패리티 펀드들도 있고 그냥 퀀트로 하는 HFT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방향성도 조금씩 예측하면서 뭐 그걸 인공지능으로 하기도 하고 뭐 신경망으로 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럼 뭐냐는 거죠. 이 헤지펀드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샤프 레이시오나 승률을 높여서 수익이 나게 만든 다음에 자기의 그 전략들을 레버리지를 풀로 땡겨요. 왜냐면 자기가 손실 날 때보다 이익 날 확률이 높으니까 레버리지를 풀로 쓰겠죠. 그래서 이 헤지펀드를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LP 같은 경우도 두 종류가 있겠죠. 하이 프리퀀시로 하는 LP가 있을 수 있고 그냥 증권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는 LP들도 기계적으로 하는 이제 수익은 안 나지만 시장 조성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실제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로직을 만들어서 시장 조성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차익 거래자가 있을 수 있어요. 차익 거래는 헤지펀드들이나 증권사들이 하는데, 거래하는 시장들이 다르면은, 예를 들면은 바이낸스에서 뭐 팔고 뭐 업빗에서 사고 뭐 이런 식의 거래도 이 차익 거래일 수 있고요. 현물 선물 차익 거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증권사마다 조달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증권사나 어떤 은행에게는 이득이거나 손해일 때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그 매니저의 경우에 있어서도 연기금처럼 거래세를 안 내는 데들은 실제로 더 거래를 잘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개개인마다의 개개 이제 그 주체마다의 차이점에 따라서 차익 거래를 해요. 그 다음에 해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ELS 뭐 구조화 상품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해칭하는 세력. 네, 저는 여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부 주문 집행을 하고 리스크, 옵션을 리스크북 같은 경우를 해치를 해요. 그러니까 JP모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딥해치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동으로 해칭하는 것들을 플레인 바닐라 옵션들은 이미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알고리즘인 거죠. 어떻게 되면 사라, 어떻게 되면 팔아라. 그런 게 알고리즘이고 그런 전략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고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거래소거나 OTC거나 시장에 사자팔자 호가가 있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에선 다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시장 참여자가 아까 앞에 봤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진입을 하고 있냐면 외환시장, 채권시장, 주시장, 미국, 기타 국가 다 연결이 돼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만 들어간다, 뭐 주식 매니저다 라고 그러면 뭐 주식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아까 봤던 이런 헤지펀드나 이런 사람들은 다 여기를 다 건드려요. 예를 들면 ELS 했지하는 저 같은 경우도 여기를 다 건드렸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얘가 싸거나 얘가 팔거나 얘가 싸거나 얘가 팔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더 벌려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아까는 이제 프로덕트에 따라서 나눈 거고, 실제로 현물 시장이 존재하는데, 아까 앞에 있었던 이 시장 전체가 현물 시장도 있고 장내 파생도 있고 장외 파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개가 또 연결이 또 막 돌아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장 참여자 말고 엔드 유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투자자에게 물건을 팔고 그걸 또 해지할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그게 여기에 섞여서 다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장 하에서 알고리즘 매매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고, 뭐 알고리즘 때문에 빠졌다, 이 얘기는 그냥 뭐 기계가 주식을 팔아서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매매가 있어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걸 알아야 쟤네들이 왜 했고 얼마나 더 나올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매매 그리고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엔캐리 트레이딩 부분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펀디드라고 얘기를 자꾸 하고, 캐리라는 거는 금리차를 먹는 걸 보통 캐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물론 뭐 정상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됐던 단어에 대한 뜻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 알고리즘 매매라는 거는 자동으로 하는 거래 방식이지 전략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알고리즘은 뭐예요? 전략이잖아요. 그냥 전략 매매, 자동 전략 매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동 전략 매매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럼 자동 전략 매매가 뭐야? 알고리즘은 뭐야? 라고 하는 거래 전략을 알아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음엔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가 이번같이 일어나는 걸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알았다면 내부자 거래일 거예요. 옛날에 11.11 사태 때 이제 종가의 차익 거래 포지션들 청산하면서 밀릴 거 알고 풋옵션을 샀다. 그게 이제 내부자 거래고,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가 돼서 감옥을 가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뭐 5년, 10년째 계속 재판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알고리즘 거래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를 지나가고 나면 알 수 있지만,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면 알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정은 해볼 수 있지만 그게 딱 타이밍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도 엄청 오랫동안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전략들은 대부분 거래 전략이 노출이 되면 수익이 없어져요. 그래서 전략이 비밀이에요. 이런 알고리즘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 알고리즘이 전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럼 시장에 사자팔자 호가는 한정적인데, 그걸 누가 알아가지고 딴 사람이 들어오면은 내가 먹을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추정할 뿐이지, 실제로 완벽한 어떤 전략이다, 이러이러해서 이랬다, 뭐 A가 샀고 A가 팔았다 라는 를 정확하게 뭐 알아내기는 되게 어렵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계약서에 분명히 비밀 유지
계약 같은 게 다 들어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한 뭐 10년, 20년 지나면 나오겠죠. 예를 들면 퀀트라는 책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는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 벌었어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 당시에는 뭔가 굉장히 훌륭한 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한국에서 이제 저같이 한국에 있는 이제 시중은행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와 굉장한 로켓 사이언티스트들이 굉장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거지만 지금으로 보면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들인 거죠. 지금 거래되는 알고리즘도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그런 식으로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삼성증권 리서치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거 한 2020년도인가에 나온 리포트더라고요. 거기서 알고리즘 매매 유형과 거래 비중이라는 부분에 대한 리포트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고 하이 프리퀀시 HFT죠. 이런 것도 결국은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절대 수익형이란 얘기죠. 지금 여기서는 얘기는 초과 수익이란 뜻은 방향성을 제외하고. 근데 알고리즘의 방향성을 제거했냐라고 보면 제거했다 안 했다라고 보기도 조금은 어려워요. 여기선 지금 헤지펀드 같이 완전하게 알파만 찾는 전략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CTA 같은 경우가 어디 들어가냐 이거 구분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요게 브로커리지예요. 거래 편이나 거래 비용 11% 정도 된대요. 알고리즘 거래 비중에. 그리고 70%니까 10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밑에 뭐 CTA가 있던지 다른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합쳐져 있었다. 그리고 거기 전략을 보면 뭐 추세 추정, 차익 거래, 그 다음에 인덱스 리밸런싱, 뭐 수학적 모델링 기법, 평균 회귀, 시장 조성 차익 거래, 저위험 저마진 대량 거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전략. 이게 이제 FTFT의 초고속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주문 선점하는 것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20년에 지금은 또 4년 전이죠 벌써. 그리고 이평선, 추세 추정 전략 이런 것들은 CTA들 전략이고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래 편의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V왑, T왑이에요. 거래량 가중 평균이 V왑, 시간 가중 평균이 T왑 이런 식으로 수렴하도록 매매를 하는 거예요. 브로커가. 근데 이거 자체도 알고리즘에다 태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도 골드만에 있던 친구들이랑 모간에 있던 친구를 뽑아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브로커들이.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회사들도 뭐 인공지능 하는 뭐라는 회사들도 V왑을 자기가 더 잘 잡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잘 잡기 굉장히 어려워서 그 부분을 굉장히 뭐 이렇게 딱 잡기는 생각보다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운용에서 돈 버는 거 또는 브로커리지에서 돈 버는 거에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전략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략들을 제가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종류를 이제 제가 볼 때 세 종류로 나눴어요. 여기 헤지펀드 알고리즘 매매 전략이라고 적었는데 이 HFT도 헤지펀드라면 헤지펀드고 풀업샵이라면 풀업샵이에요. 예. 패밀리 오피스라면 패밀리 오피스고 점점 돈이 커지면 패밀리 오피스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아주 적은 사람의 숫자가 그 다음에 아주 대형화된 회사 몇 개가 싹 독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생각보다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은 점프나 타워 뭐 그다음에 제인 스트리트 뭐 시타델 이런 데가 다 이런 거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데 다녔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전통 시장 안에 들어가서 돈을 벌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와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했던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코인 쪽에서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이쪽 시장은 제가 일단은 뺐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뭐 뉴스에서 나왔던 HFT가 하락을 조장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락을 조장했다기보다는 하락하는데 그 방향하에서 HFT는 손실이 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자 팔자를 갖다가 자기네가 미는 게 아니라 사면은 계속 시장을 조성해야 되면은 사자 팔자를 계속 내려갈 때마다 사자 팔자 계속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 조성이니까. 그러면은 아니면은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시장 가격을 1초 뒤 가격을 예측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예측에 보다 낮으면 계속 사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뭔가가 작동이 잘 됐으면 돈을 엄청 버는 거고 작동이 안 됐으면 엄청 깨졌겠죠. 근데 이 하이 프리퀀시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가격 데이터랑 호가 데이터
그 다음에 그 오더북이라고 하는 이제 호가에 몇 개 쌓여 있고 체결되는 게 업틱으로 체결됐는지 다운틱으로 체결됐는지 이런 규칙들을 찾아가지고 하는 초단타 퀀트 트레이딩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률은 제일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그래서 이쪽에서는 엄청난 레버리지를 써요. 그러니까 거꾸로 갔으면 여기서도 엄청 터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헤지 펀드들, 그래도 여기 정도까지 안 되는 진짜 엔지니어링과 진짜 무슨 진짜 수학자라고 물리 잘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 데가 아니라면 여기보다 약간 밑에 쪽에 있는 헤지 펀드들이 이제 이런 미드텀, 미드 프리퀀시라고 불리우는 이런 전략들을 하는 거죠. CTA 주로 추세 추종이에요. 이걸로 추세 추종 전략으로서 이번에 장을 밀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그 보여드린 어저께 한 거죠, 어저께. 그래서 그 COT 레포트에 나온 거 보면 CTA들은 매수를 했어요. 오히려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다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세 추종으로 밀었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예. 그러나 신규로 들어간 애들은 밑으로 밀었겠죠. 그리고 화요일날 걷어서 미결작정이 줄어들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추세 추종은 추세를 더 강하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긴 해요. 대부분의 추세 추종의 전략은 고점이나 저점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놓고 그 계산해 놓은 걸 뚫고 내려가면 팔자, 뚫고 올라가면 사자니까 추세를 계속 더 만들겠죠. 그 다음에 주식 롱숏, 이것도 문제예요. 주식 롱숏도 이제 A라는 주식, B라는 주식을 사고 팔고를 하는 거예요. 업종을 맞춰서 뭐 어떤 비율을 맞춰서. 그래서 월드칸트나 이런 데서 이걸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장세와 상관없이 돈을 벌겠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리스크들이 있냐면 코릴레이션이나 기타 퀀터티브한 가정들이 깨지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매크로 퀀트 같은 경우는 선물들을 가지고 주로 하는데, 예를 들면 러셀 선물, 뭐 나스닥 선물, S&P 선물, 뭐 금 선물, 뭐 밀 선물, 금리 선물, 뭐 모든 선물을 다 섞어서 퀀터티브하게 매크로가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A, B, C 언더라인, 예를 들면 채권 선물하고 그다음 원자재하고 환율하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선물이 어떤 게 제일 먼저 반응하고 움직이는지를 찾고, 또 그 다음에 웨이트, 비중을 어떻게 줄지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가지고 그걸 기계적으로 돌리는 거죠. 너무 선물이 여러 개니까 그걸 손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스크 페리티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초 자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6대4 전략이면은 뭐 주식 6, 채권 4, 아니면 주식 4, 채권 6, 뭐 이런 식의 전략이 있었는데, 채권의 변동성과 주식의 변동성이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S&P의 변동성과 러셀의 변동성이 달라요. 그러면 그 비중을 어떻게 맞출래? 라고 했을 때, 그 변동성에 맞춰져, 변동성이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노셔널 액면금액 기준으로 안 맞추고 리스크 변동성 기준으로 비중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변동성이 되면은 기초자산은 금액이 많아져요. 그러면 레버리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리스크가 큰 자산, 변동성이 커진 자산들은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나스닥이었다고 치면, 나스닥이 이전 한 달 전만 해도 12, 뭐 13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지금이야 20보다 높지만 훨씬. 그러면 변동성이 높으면은 리스크 페리티 전략 같은 데서는 주식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변동성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비중이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이 다 트리거가 한 번에 됐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략 말고도 디스퍼전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해외 뉴스에서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동성 롱숏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롱숏과 유사해요. 주식은 A 주식, B 주식을 갖다 매수 매도해서 중립을 하는 건데, 볼 트레이딩이라 그래가지고 거래가 있었어요.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변동성이 작아질 것 같다라는 걸로 차익 거래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그 변동성 커브 가지고 거래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다 망했어요. 그러면서 더 모여진 게 뭐냐면 디스퍼전 트레이딩이라는 게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게 개별 종목 변동성과 그 다음에 인덱스 변동성을 비교를 해보니, 인덱스의 변동성이 주식의 변동성들을 합해가지고 계산을 한 것보다 높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인덱스의 변동성을 매도하고 개별 종목 변동성을 매수를 했었어요. 그럼 변동성 매수랑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미국 같은 경우 개별 주식 옵션들 있잖아요. 개별 주식 옵션들에서 나오는 변동성들을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매도하고 한쪽에서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전부 다 기계로 하고 있어요. 사람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옵션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델타 엣지도 사람이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 기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다 그러니까 제로 DT 같은 이제 하루 만기짜리들도 많이 거래가 되고 막 단기 옵션들 일주일짜리 위클리들이 거래가 되니까 감마 리스크가 너무 커진 거죠. 변동성이 커지면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디스퍼전 전략이 변동성 롱숏인데 저 전략 같은 경우는 상관관계 공분산에 대한 리스크가 열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아지면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통 상관관계가 언제 높아져요? 주가가 급락할 때 높아져요. 지수 빠지는 거랑 종목 빠지는 거랑 비슷하게 막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변동성 롱숏 했는데 그 두 개가 스태티스틱을 못 맞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정이 깨졌으니까 터지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거의 대부분이 보시면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거나 또는 그 변동성이 커지거나 주가가 하락했을 때 발생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많겠죠. 보시면은 CTA 전략도 추세 추이가 하락할 때 밀고 내려갈 거고 주식 롱숏 같은 경우도 결국 내려갈 때 그나마 제일 덜 영향을 미치겠지만 주식 롱숏 같은 경우도 내려갈 때 다 내려가잖아요. 근데 롱숏 주식 전략 같은 경우도 아까 리스크를 적정하게 분산을 그러니까 매치를 해놓기 때문에 롱이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숏이 일반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60 정도 그러니까 뭐 한 140 정도, 120 정도 숏을 치고 롱을 가고 80 정도 숏을 가고 뭐 이 정도로 해놓고 뉴트럴이 되게 맞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빠질 때는 비슷하게. 근데 예를 들자면은 어제같이 다 빠져버리면은 롱숏 한 게 다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롱 한 게 더 많으니까 다 같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손실이겠죠. 그래서 롱숏 에쿼티도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헤지펀드 잘하는 데도 전략 중에도 물론 수익이 나는 데는 있어요. 어쩌면 개수상 별로 없어요. 글로벌 매크로 같은 경우도 채권에서 잘 웨이트를 줬으면 모르는데 주식 변동성이 너무 낮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리스크 페리티도 마찬가지고. 근데 변동성이 커지니까 어썸션들이 바뀌니까 페리티를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비중을. 그러면서 이제 또 글로벌 매크로도 손실, 매도할 때 우르르 매도 조정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리스크 페리티도 조정이 나왔겠죠. 지금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디스퍼전 같은 경우도 변동성 롱숏을 했으니까 델타는 다 중립을 맞춰 놓거든요. 근데 내려가면서 더 매도하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베리언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이 다 같이 트리거 되면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적지 않았지만 ETF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요. 뭐냐면 ETF도 LP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던지는데 갑자기 주식이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선물이 백어데이션이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애들 때문에 선물이 백어데이션이 되니까 선물을 매수하고 주식을 팔면은 차익 거래잖아요.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러니까 또 LP들이 선물을 사고 주식을 팔아요. ETF를 공매도가 되거든요. ETF LP들은. 그러면은 매도 치고서 그 다음에 주식 그 ETF를 빌려가지고 그 ETF 빌린 거를 가지고 브레이크 해가지고 그걸 다시 주식에다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차익 거래를 하면서 또 이거를 밀었겠죠. 프로그램 매매가. 그러면 그게 다 섞인 거죠, 지금. 운용 쪽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트리거가 커져서 많이 어느 레벨을 트리거 이상을 많이 빼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엔캐리가 트레이딩이 원인이다 뭐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지만 솔직히 원인 결과 저는 뭐가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펀더멘탈이 가장 먼저 나온 게 CPI 0.1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시발점이다 라고 이제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때부터 헤지펀드 중에 발 빠른 애들이 돌리기 시작을 했고 돌리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게 맥시마이즈 된 게 이제 실업률 나오면서 실제로 금리가 확 낮아져 버리면서 엔화가 확 강세가 되니까 실제로 손실이 많이 났고 손실이 많이 나오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써요. 레버리지를 많이 쓰니까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그냥 반대 매매가 월요일날 와장창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를 돈을 빌려서 일본 투자한 사람도 많았을 거고 엔화를 빌려서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엔화와 원화는 둘이 제일 코릴레이션이 높은 통화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높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엔화가 제일 원화보다 금리가 싸니까 한국 주식 살 때 한국 돈 빌려서 안 사고 일본 돈 빌려서 산 거죠. 그랬는데 일본 돈이 갑자기 마이너스 막 5% 6% 떨어지는 데다가 주식이 5% 떨어지면은 일단 예를 들면 한 10% 정도는 10에서 10% 정도 금방 떨어졌을 거거든요. 근데 레버리지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로스컷 당하는 거죠. 이제 증거금이 많지 않았으면.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트리거 되면서 일본하고 한국은
박살이 났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한번 일이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는 주사를 한 대 맞았기 때문에 좀 덜 빠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뭐가 먼저고 뭐가 맞고 틀리고 아니라 다 트리거가 레벨들이 달랐을 텐데 그 레벨들이 많이 빠지면서 하나씩 트리거를 다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로커가에서 알고리즘 매매 전략이라는 게, 이 브로커들도 이제 이런 V압, T압으로 주문 이제 매니저들은 상관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런 식으로 해서 매도가 났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ETF나 이런 것들이 LP들이 자동으로 거래를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왜 제가 이게 반대 매매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나 하면, 반대 매매가 아닌데 주식 매니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V압, T압 왜 한다 그랬어요? 시장에 최대한 영향을 없애려고, 그리고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V압, T압 이런 거래를 하는 이런 이제 뭐 주식 매니저들이 막 밀면서 팔겠어요? 아니면 막 살 때 막 올리면서 사겠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하기 싫어서 T압, V압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 싫어서 알고리즘 돌리는 거고, 자기가 계속 봐가면서 주문 내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다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주식 주문도 이 알고가 돌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퀀트 얘기했잖아요. 퀀트 전략에서 호가를 본다고 얘기를 했고 체결을 본다 그랬잖아요. 체결에서의 규칙성을 어디서 뽑겠어요? 뻔하게 여기서 뽑는 거예요. V압, T압에서 이 기계들이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성을 찾으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가 오늘 얼마 정도 팔겠다 이런 걸 스태티스틱하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쇼텀으로는 몇 분 뒤에 얼마 정도의 주문이 나오겠다. 그럼 이것저것 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규칙을 찾아서 하이 프리퀀시 초단차 퀀트 트레이딩을 돌려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누가 뭐 시타델, 제인 스트리트 이런 뭐 점프 타워 이런 미국에 있는 큰 회사들이 전통 시장에서는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HFT가 지금 설명드린 로직에 따르면은 이 HFT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주식을 뺐다라고 하면 이 셋 중에서 누가 어디가 제일 많이 뺐을 것 같은가 하면 저는 여기서 뺐을 것 같은 거예요. 이쪽 미드 프리퀀시 레벨에서 다 트리거 되면서, 그리고 이거는 100% 퀀트 전략이라고 통계적으로 뭐 99% 승률을 가진 전략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은 자산 배분 전략이고 리스크를 조금 가지는 전략이에요. 여기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들이고, 여기는 예를 들면 두세 배의 레버리지 쓴다면 여기는 뭐 8배, 10배씩 쓰는 친구들이에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레버리지 풀로 다 써요. 그러니까 이런 데 중에도 괜히 매수 하다가 예상이 틀린 날이 발생했다면 여기서도 매도가 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알고리즘 매매가 나와서 아시아 시장에서 그렇게 급락을 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예. 그래서 왜냐면 실질적인 뉴스들 때문에 움직였다고 얘기하기는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미 나왔었던 얘기들이니까. 뭐 일본에서 금리 인상한 것도 지난주였고 그 전주였고, 실업률도 전주였으니까 그걸 반영한다고 나온 게 월요일이었던 거고, 아시아 시장은. 그러니까 이제 초단타들은 오버나이트를 하거나 포지션을 왕창 들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장 시작하면서부터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포지션 들고 있는 얘네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빅스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상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빅스 90년도부터 24년까지예요. 지금 코로나고 지금 이번에 여기 코로나 이름 잘못했다. 이게 이번이에요. 코로나가 아니라. 이번이 65.74 블랙 먼데이, 엔화 강세 블랙 먼데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65.73이었어요. 제일 고점이. 근데 이때 선물이 37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37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물은 여기를 못 따라갔어요. 근데 이것도 뭐 계산이 잘못됐느니 이런 소리 하는데, 빅스 지수는 그냥 거래되는 옵션의 내재 변동성을 뽑아가지고 평균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빅스 선물은 그냥 걔가 한 달 동안 한 달 뒤 만기일에 빅스 어디가 있을까를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 그러면 이 계산을 할 때는 내재 변동성 상관없이 옵션 가격이 반대 매매가 나오면 그냥 급등을 해서 올라가요. 100% 200%까지도 그냥 올라가요. 왜냐면 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사는 사람이 반대 매매 나오니까. 그래서 점프해서 올라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반대 매매였구나 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거죠. 왜냐면 빅스 선물은 따라서 안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옵션들만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건 차익 거래도 못해요. 왜냐면 옵션이 거래가 몇 개 안 될 거 아니에요. 하이 프리퀀시 진짜 빠른 애들이나 몇 개 됐겠죠, 여기서. 그래서 실제로 돈을 크게 많이 벌기는 굉장히 어렵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는 어쨌든 근데 65.73이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85.47이었어요. GFC 96.40. 이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GFC 이후의 세상, GFC 전의 세상은 아시아 금융위기, 9.11 사태, 뭐 주가 폭락 이런 것들 할 때도 다 50%가 넘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번에 엔화 강세로 대해서 폭락한 블랙 먼데이가 디플레이션 우려의 폭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경기 침체라고 봐야 되겠죠. 근원으로만 생각을 하면. 근원으로 그게 나왔고 금리가 빠졌고 그래서 엔화가 강세가 됐고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트리거 됐다. 이게 그냥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이 코로나 때나 GFC 때나 9.12 사태나 아시아 금융위기 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한가요? 느낌상 지금이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오버였다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밀 때 결국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있었던 전략들, 이런 디스퍼전 트레이딩 이런 거에서 손실 발생해가지고 로스 컷 하느라고 위로 쳐서 올렸다. 그러더라고 위로 올라갔고 그러면서 빅스가 급등을 했었다라고 그냥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계산식이 잘못되거나 이랬을 수도 있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옵션이 한 계약 거래가 되고 두 계약 거래가 돼도 찍히긴 찍힌 거니까 그거 이제 볼륨 웨이티드였던가 그런 것 같아요. 행사 가격별로 비중 조절해서. 그러니까 이게 장중이지 실제로 장 종가는 65.75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 분명히 이날 썸띵 뭔가 있었다. 옵션에 반대 매매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날 그 CPI 나온 날도 보시면 제가 트리거 된 거 이건 몇 번씩 보여드렸었는데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실제로 러셀 올라가고 나스닥 내려가고 그 다음날서부터 이 모양으로 나스닥은 빠졌고 러셀은 계속 올라갔어요. 그 한 주. 그러니까 이때도 결국 보면 아까 얘기한 에쿼티 롱숏에서 포지션 청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가장 똑똑한 애가 제일 먼저 스마트머니가 지금 이때 시작을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따라갔고 하다못해 CBO에 아까 빅스 선물 만드는 거래소죠. 얘네가 S&P 500 디스퍼전 인덱스라는 거를 만들고 이것도 선물을 만들어서 상장시킨대요. 예. 근데 이게 오일이에요. 예. 위아래로 움직인 거. 평상시엔 이렇게 디스퍼전이 움직이는데 이때는 위아래로 움직였기 때문에 디스퍼전 트레이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변동성 롱숏이라 그랬잖아요. 누군가는 벌고 누군가는 깨지면서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했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조금 내려오면서 끝났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때 5일날 시작하면서 이 앞부분에서는 임팩트가 디스퍼전 트레이딩도 임팩트가 있었구나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외환 변동성 부분에 있어서 외환도 변동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포지션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연동되어 있는 그 로직들에서 그러니까 주식 쪽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은 지금 엔화 같은 이 외환 변동성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죠? 네. 급등을 해버렸죠. 그러면 리스크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리스크를 줄인다는 얘기는 청산하고 갚아야 되겠죠. 예, 청산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옌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캐피츄레이션 탈출하고 있는 건데 왜 탈출했냐 보시면은 옌 펀디드 토탈 리턴 위안 중국 위안도 캐리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US 달러로 펀디드 해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것들이 있고 근데 지금 이것들은 이 돈을 빌려서 뭔가 다른 에셋을 산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 지금 이거는 캐리 트레이딩이 금리차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것만을 제가 계속 얘기한다고 했던 부분만 모아서 수익률을 계산해 놓은 것 같아요. 금리차 가지고. 그럼 보시면은 올라가 거의 15, 20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기어냈고 그 다음에 위안화 같은 경우도 나름 제가 중간에 예전에 제 거 계속 보시면은 제가 위안화 캐리도 해도 될 것 같다. 위안화 약세 계속 될 것 같아서 이런 소리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거랑 비슷한 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달러 펀딩 해가지고 캐리 트레이딩 했다면 이득 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프라핏 테이킹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눈치 게임 하다가 빨리 나와야 되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손실이 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엔캐리 트레이 청산이 이게 결과다 이런 걸 떠나서 팩트로 나타났고 그게 팩트로 나타난 거는 이런 현상들의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으로 발생을 했고 이 N으로 돈 빌려서 뭘 했다? 여기에 있는 이 전략들을 매매를 했다. 그래서 캐리 트레이딩 했던 것들을 돈을 갚아야 되니까 포지션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스마트 머니들은 그래서 알고리즘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엔캐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가 다 때문이에요. 엔캐리 때문에 헤지펀드 청산 N을 정리하느라고 포지션을 정리하느라고 아까 얘기했던 헤지펀드 전략들이 정리를 했고 이 정리할 때는 얘네들이 엔화까지 포함해가지고 프라임 브로커 쓰면서 엔화 펀딩까지 다 어레인지가 돼 있었을 거고 그거 합쳐서 손익이 나온 다음에 손익이 잘못 나오면 프라임 브로커들이 IB들이 그냥 다 팔아버렸을 거고 팔아버리면서 옵션은 매도한 것들이 있으면은 위로 급등해버리면서 아까처럼 변동성 급등했을 거고 디스퍼전도 꼬여가지고 위아래로 흔들었을 거고 그러면 기계들이 열라 헷갈리면서 손실이 났을 거고 그러면서 밀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는 상관관계까지 가지고 거래를 많이 했는데 헤지펀드들이 뭐 왜 자꾸 이런 거래를 하나 하면 결국은 상관관계가 낮은 전략들을 가지고 이피션트 프론티어를 만들면 자산 배분을 만들면 리스크 대비 리워드를 좋게끔 만들 수 있는 전략들을 이제 상품들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꼭 무조건 절대 수익이 나는 것보다는 금액이 큰 펀드들은 전략들을 계속 다변화해서 코릴레이션이 없는 전략들을 다변하고 싶어서 CTA 전략도 가져가고 이런 헤지펀드도 가져가는데 거기 안에 이제는 상관관계랑 변동성을 이용한 전략인 디스퍼전 트레이딩도 들어가서 그 비중이 생각보다 커져 있다. 그 다음에 에쿼티 롱숏도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대체 전략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는 부분 하이 프리퀀시에 이런 애들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되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들은 약간 좀 중장기 적으로 보면 미드 정도로 가면서 예상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리 운용이 아닌 아닌 헤지 펀드 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헤지 펀드는 이제 뭐 이 캐리 운용하는 것도 실제로 헤지 펀드들이 운용했던 전략이에요. 옌캐리 트레이딩도 헤지 펀드들이 주로 했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옌으로 펀딩 해가지고 그냥 헤지 펀드 운용을 했었다. 그거 그냥 청산 당했다. 예, 손실 나서. 이게 저의 그냥 이번에 월요일날 급락한 거에 대한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